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무에서 또 생활에서 제대로 AI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요.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능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업무 속도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실전 AI 활용법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아졌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위기를 넘어 국가 쇠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경제는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위기에 빠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책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나 하락한 거죠 오늘? 오늘 코스피가 일단 종가는 1.8%, 1.81% 하락했어요. 네. 3,953.76. 그러니까 4,000선 일단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2.38% 하락하면서 876.81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랬었죠. 일단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같이 동반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역시 개인이 나홀로 사자에 나서면서 그래도 그나마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진 걸 방어해낸 건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게 참 안 좋은 이슈가 불거질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밤에 미장이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거든요. 나스닥이 1.8%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불거졌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고용부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통계는 안 나오는데 네. 민간 통계들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네. 민간 고용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대규모 감원이 이뤄졌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확산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이 여파로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일단 약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좀 빠르게 낙폭을 줄였어요. 네. 그러면서 만회를 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하락폭이 커지면서 거의 2시 직전은 무척 많이 빠졌었죠. 3%대까지 네. 낙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내면서 이걸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1%대 하락세로 그나마 방어를 해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연일 지금 랠리를 보이다가 연달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조정의 폭과 기간이 얼마나 갈지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시장이 제일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는 지금 이런 여건들이 문제인데 네. 일단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불확실해진 상황이죠. 미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기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지금 미국에서 제기되는 AI 주가 고평가 이것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추가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미중 간의 긴장이 또 고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 엔비디아 최신 칩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기 공급하기로 한 블랙웰에 대한 저사양 칩까지도 네. 중국에 수출을 막겠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상당히 이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은 또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네. 환율이 요즘엔 더 좀 심각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부터 1,450원을 바로 돌파를 하면서 심상치 않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일단 주간 거래에서 종가는 오늘 9.2원이 오른 1,456.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네. 오늘 환율 상승은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원화 약세보다 달러 강세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이 환율에도 고스란히 다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일단 미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의 이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미국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최대 감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고용 둔화 우려를 확산시킨 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달러 약세로 갈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내려서 이제 대응한다라는 건데 지금 미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 이제 또 셧다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셧다운까지 장기화되는 불확실한 상황들 이게 결국에는 외환 시장에는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가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안전자산은 달러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달러에 대한 수요도 있는 거고 셧다운의 여파는 또 뭐가 있냐면 미 재무부의 단기 계정 같은 곳에서 달러를 네, 묶어놓고서 풀질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달러도 좀 부족한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우리 입장을 보자면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부담도 여전히 계속해서 외환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 그래서 상승 압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관세 정책 이거를 좀 되돌릴 수 있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네. 입장을 지금 내놓은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은 거예요.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미국의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관세라는 게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게 많다라면서 한국도 여기 또 언급을 했는데 네. 유럽,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약속받은 대미 투자 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관세에서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대안은 마련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이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라면 지금 그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밝힌 예상 환급금인데요. 만약에 패소해서 관세를 돌려줘야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최소 1,000억 달러. 한화로 보면 14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리어 대표가 얘기한 건 최소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가 안 될 거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밴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이제 관세 금액 자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 얽혀 있기 때문에 환급 절차 자체가 되게 복잡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이름을 올린 기업의 경우에는 곧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참가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 별도 행정소송, 행정 절차를 거쳐서 또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여기에 만약에 정부가 또 불복해서 각각 건건이 다 대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럼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대법원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라는 건데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구두 변론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이제 패소했던 게 결국 관세의 근거법으로 작용한 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인데 네. 이게 다 이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이제 패소를 한 건데 네. 대법원에서도 1, 2심의 판결에 좀 그 동감을 하는 취지로 이제 그러니까 뭔가 기류가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이런 회의 시각을 드러내니까 지금 뭐 제 플랜 B, 플랜 C 세워야 된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장기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 우리 보험료 징수할 때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이제 직장 가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네.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그렇죠.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9%니까 4.5%는 내 월급에서 나머지 4.5% 회사가 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징수하는 방식은 회사가 제 월급에서 일단 원천 징수 4.5%를 하죠. 네. 그리고 회사가 내야 되는 분하 합쳐서 이제 국민연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요게 이제 회사가 원천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체납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 이게 4대 사회보험으로 따져보면 1조 1217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체납액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집계했을 때는 5,031억 원까지 늘어서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네. 이게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이 213개월 장기 체납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17년.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내고 버틸 수도 있나 보죠. 그런 사업장이? 예. 이게 지금 일종의 구멍 허점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나는 원천 징수 됐단 말이죠. 이 직장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4.5% 나가는 걸 월급 명세에서 늘 받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사실은 사업장이 안 된 사업주가 안 내서 그러니까 근로자 목숨 원천 징수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근로자는 납부를 안 한 셈이 된 거잖아요. 안 한 셈이 되는 그러면 거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입되지 않으니까요. 그 기간은. 그럼 이건 어떻게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게 독소조항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을 하더라도 네. 근로자가 내가 근무하고 있어요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일단 그 혜택은 정상적으로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취지는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데 네. 국민연금이 이게 이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는데 이것도 허점이 있는 게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밀린 거 4.5% 분을 네. 다시 내면 50%만 인정을 해줘요. 그것도 억울해요. 아까 17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7년이 통째로 날아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다 17년치를 내더라도 반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100%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내야 됐던 그 목까지 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근로자로서는 분명히 분통이 터질 만한 독소조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징수 자체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 체납으로 이게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가 10년 동안입니다. 네. 855건에 불과하고 고발을 통해서 실제로 징수한 그 징수율을 보니까 19%에 네. 그친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독소조항 있으면서 구제 시스템은 없고 체납자 방관하고 있다는 게 참 문제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요즘 뭐 간단한 검색도 AI 활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AI 활용하는 방법 오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면 이제 국가부터 개인까지 AI의 진심인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주위에서도 일상생활이나 각종 업무에 챗GPT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일상으로 깊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으세요? 강의를 많이 다니실 테니까 그 이용 현황을 누구보다 좀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GPT가 나온 거 거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22년도 11월 말 정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GPT 모멘트 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하루에 2번, 3번씩 이제 강의 다니면서 정말 강의를 많이 다니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를 합니다.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치한 분들 들어보세요. 유료 쓰시는 분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게 이제는 거의 다 쓰시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신입 직원분들이나 20대는 100%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학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무조건 있으니까요. 씁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한때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 못하게 되면 일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이제는 GPT나 이런 것들 안 쓰면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다 쓴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좀 궁금한 게 이제 약간 시니어 계층 이런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사용 활용도 이런 것도 좀 조사가 된 게 있나 싶어요. 조사 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보게 되면은 20대가 한 20% 정도를 넘고 네. 40대도 22% 정도 그리고 30대도 22%니까 네. 20,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호기심의 영역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60대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넷 1세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전부터 이런 것들 쓰는데 거침이 없으셨었기 때문에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임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보다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항상 설치해놓고 나서 뭔가를 물어보는 데 쓰거나 질문을 던지는 데 쓰시거나 네. 이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이젠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활용을 해보니까 뭐 만족도 이런 조사도 있나요? 만족도에 대한 것들보다는 네. 어떤 게 더 낫더라 혹은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게 네. AI가 지금 모든 걸 다 해주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이거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몇 번 써보다가 이거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네. 근데 놀라운 건 그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네. 이쪽 분야를 보게 되면은 2달 혹은 3달에 한 번씩은 이미 되는 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술 발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아, 되는군요. 지난달에 썼던 AI하고 올해 썼던 AI 그리고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쓴 AI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속도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요. 그 AI 앱도 다양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좀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선은 생성형 AI라고 전반적으로 큰 걸로 봤었을 때 이제 생성형 AI 시대를 연 거는 GPT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생성형 AI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 드려요. 소통이다. 대화가 되는 AI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AI들은 우리 센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궁금한 게 생기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고 네.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더 디벨롭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을 누가 열었냐면 역시 GPT가 제일 먼저 열었다 보니까 네. GPT가 거의 탑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바짝 쫓아가는 대기업들이 우선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네. 구글의 제미나이는 정말 무서운 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지메일 주소를 갖고 있으세요. 여기다가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나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기본으로 제미나이가 설치돼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단계가 됐고요. 네. 이제 그 세 번째 회사 바짝 쫓고 있는 곳은 누구냐? 역시 무서운 회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키면 만나는 그 회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MS도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의 AI를 갖고 있어요. 아, 네. 근데 MS가 무서운 건 이제 윈도우 11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동으로 설치가 됐어요. 아. 코파일럿 버튼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엣지라는 걸 실행하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네. 이 세 개가 3대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네. 특징에 따라서 뭐 음악을 만들어주는 AI라든지 PDF를 분석해주는 AI라든지 영화를 만들어주는 AI들 이렇게 특징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때요? 무료도 있고 네. 또 유료도 있고 좀 다양하죠. 네, 다양하죠. 네. 다양한데 이것도 오픈 AI 쪽에서 먼저 AI 시장에서 구독제 서비스라는 걸 내놓다 보니까 매달 얼마를 내라 그 표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보편적으로 현재 AI의 월 사용 요금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만 원 정도입니다. 네. 월에 3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은 무료 버전하고 차이점이 좀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싼 거는 뒤에 공이 하나 붙어서 30만 원짜리들도 있어요. 아.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하드하게 쓰시는 분들이시고 하드하게 쓴다는 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하루에도 보고자료 같은 경우에는 심층 있는 취재로 계속 네. 돌리셔야 되는 분들. 네.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거의 한 3만 원 정도? 확실히 이 정도 차이가 되는 있어요. 것 같아요. 3만 원짜리와 30만 원짜리는요? 그 횟수에 대한 차이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우선 무료 버전하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무료 버전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GPT 무료 버전하고 또 제미나이 무료 버전도 차이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일례로 네.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발표하는 실적 자료라든지 분기 보고 자료 네네.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PDF가 거의 4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 AI한테 질문 던져서 뭔가 뽑아내고 싶은데 네. 작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다 되고 그런데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뭔가를 물어보면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2시간 뒤에 다시 만나요.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무료 버전이 아니고 그렇죠.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500페이지 그냥 소화해서 읽어버리고 엑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AI들도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료 버전인데도 500페이지 이상을 읽어준다라거나 성능 경쟁이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AI 그냥 맛 정도를 보고 가볍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유료를 안 써도 될 정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진작에 나왔고 근데 지금도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정말 너무 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개 모니터 놓고 활용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업무 속도를 2배로 높이는 AI 업무 활용법이라는 책을 여름에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2배까지 높아지나요? 쓰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그 어떤 AI를 쓰면은 좋은지 AI 빨리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시간 많이 낭비되는 게 뭐가 있더라? 내가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뭐가 있지? 이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걸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회사에서 초반에 인턴이나 신입 직원 뽑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자료 조사를 해도 되는데 맡기면 쉬워지기 때문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현재 AI들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자료 수집하는 데 써요. 이런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해도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아주 쉬운 예로 번역시킬 때 정말 좋죠. 예전에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 능통자분들이라든지 일본어나 러시아어나 그쪽에 메일을 보낼 때도 비즈니스 격식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보내기 전에 초안 정도를 쓰거나 아니면 초안 정도 해놓고 나서 다시 물어보게 되면 다시 고쳐주기 때문에 여기만 활용하도록 시간은 정말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 인력한테 의뢰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이게 거의 무료 수준이고 대신에 이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써서 더 고급화된 우리만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그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근데 동영상 AI로 만들어서 정말 사람처럼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려면은 무료, 유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하면은 그렇게 짧은 쇼츠를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여기는 대변화가 좀 오고 있는 게 제가 매달 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 쪽에서 텍스트만 입력하세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걸 먼저 터뜨렸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쫓아가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야기 드리면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무료로도 5초 이내라든지 아니면 30초 이내의 영상들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품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근데 올해 5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고도화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구글에서 먼저 제미나이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고 그 기능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더빙하고 효과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또 오픈 AI가 가장 최근에 그 소라2라고 하는 엔진을 공개했어요. 거기다가는 프롬프트를 2줄만 넣어도 누구든지 쉽게 유튜브 쇼츠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까? 저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한 영상들이 있는데 KBS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라디오에 대해서 홍보 영상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한 줄 정도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누르게 되면은 8초 영상을 그냥 만들어줘요. 근데 너무나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요? 여기다가 이미지 합성하는 것도 좀 무섭게 바뀌었죠. 이미지 합성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 모습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게 한다라든지. 근데 이런 작업들은 원래 사람이 하던 거예요. 사람이 포토샵을 돌려서 했던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얘기했던 AI들한테 채팅창에다가 사진 넣고 나서 이 사진 옆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10초도 안 돼서 끝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 속도를 2배로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 불가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네. 활용할 수 있는 걸 상상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될까 저것도 될까? 정말 많은 일들이 쉽게 가능합니다. 뭐 홍보 자료 만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이미지 하는 것도 쉽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나중에 영화 만들고 이런 건 어때요? 영화도 지금은 네. 그 작년부터 AI 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렸었어요. 예. 근데 그런 영화제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AI들의 한계는 앞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네. 뒤로 턴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얼굴에 버블링이 일어나요. 일그러지거나. 네. 근데 이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놀라운 걸 보게 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장편을 못 만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요즘 감동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 애가 그 거실에 놀고 있다가 네. TV가 떨어질 것 같아요. 강아지가 와서 구해주는 거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거. 감동적인 거. 네. 정말 감동 많이 받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AI로 만들었어요. 당황스러울 때 있더라고요. 막 완전히 속거든요. 네. 내년에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AI 버추얼 휴먼 이런 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요. 네. 근데 직접 써보시면 정말 네. 이건 좋다더라. 경험해 보신 것 중에 어떤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도 꼭 한번 이건 써보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GPT하고 제미나이 앱들이 다 설치되어 있으실 테니까 네네. 그 앱을 실행하시면은 오른쪽 밑에 둘 다 마이크 옆에 아이콘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음파 모양으로. 그랬나요? 네. 걔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라이브로다가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고급 기능으로 들어갔고 네. 카메라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를 보면서 물어보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런 건가요? 이 기능이 생겼어요. 네.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우리랑 같은 세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번역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여행 가실 때 저 건물이 모를 때 도슨트를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고 예,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특히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요즘에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상담받고 싶을 때에도 네.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온다는 게 피드백이 온다는 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니어 분들이요. 네.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약간 조금 사회생활 덜하고 그럴 때 네네. 뭔가 인터액션이 된다는 거가 네네.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반려로봇 분야가 많이 크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되기 시작했었고 벌써 11월이니까 내년 네. 초에는 그 분야도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신입사원들이 할 일이 뭐냐. 네. 그것들을 대신 시키고 하는데 그게 AI가 해준다.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신입사원들 없이 네. 나 혼자서 창업할 때 뭐 4대 보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AI가 나오기 전부터도 네. 수많은 스마트 도구를 쓰게 되면은 1인 기업가분들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근데 이제 날개가 달린 거죠. 네. 이걸만 잘 쓰게 되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혹시 창업을 꿈꾸시거나 네. 준비 중이시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지금 있는 기술은 다 써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업무 능력을 100배 끌어올렸는데 그렇다면 AI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는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 흐름에 좀 올라타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그렇긴 한데요.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네. 엄청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고용을 당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두려움이 언제 있었냐면은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10년 차인데 그 알파고 때 한번 겪었었어요. 알파고 이세돌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제는 AI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희망적으로 나왔던 거는 창의적인 일들은 얘네가 못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전방위적이죠. 아니 이번에 그 빅테크 임원 감원 사례들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본사 인력의 10% 규모인 3만 명이나 해고한다고 나오는 네. 거 보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잘못하면 좀 절망적인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맞대고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얘네를 도구로 보게 된다라면 네. 누가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을까인데 네.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AI를 잘 쓸 수 있는 특별한 네. 어떤 DNA 아니 역량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쓰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
원래 이런 것도 도구가 나왔었을 때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경험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해본 사람이 잘 시켜요. 이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AI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번역 잘해줘라고 얘기했었었는데 네. 이 번역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시키면 되겠는데 네. 이게 있어요. 네. 그러면 경험 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능력 앞으로 더 많이 키우셔야 되는 거는 네. 이제 명확한 표현력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은 게 네. 답답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위에서 뭔가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명쾌하지 않을 때 네. 얼마나 답답해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AI한테 우리가 뭔가를 시킬 때에도 내가 원하는 거를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뭘 내가 원하고 있는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짧은 구가 아니라 긴 센텐스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가요? 이게 작년까지 우리가 이걸 프롬프트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프롬프트를 복잡하고 어렵게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명령만 내리게 되면은 이해는 이제는 AI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라고 내가 좀 얼마큼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느냐 구체적으로 맞아요.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AI는 나한테 네. 리액션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AI의 부작용 아까 뭐 일자리 문제 말고도 네. 다른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좀 짚어주세요. 진짜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용 챗봇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은 네.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 중에 XAI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AI가 있는데 네. 이거는 처음부터 스파이시라 그래갖고 네. 성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거기만 만들었었어요. 섹시 모드 뭐 있고 그런 건가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추가 과금을 하게 되면은 기능을 더 넣어주는 거. 약간의 수익 모델로도 들어가죠. 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문제는 GPT인 게 챗GPT 같은 경우에 올해 12월부터 네. 아마 미국부터일 것 같습니다. 네. 성인 모드를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에로티카 등. 그렇죠. 뭐 성인이라면 성인 콘텐츠를 대화하는 게 막을 필요가 없다. 예. 샘 올트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들의 걱정은 네. 성인과 아닌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아이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지? 네, 네. 이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비단 돈을 벌려고 하는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AI를 벌써 반려자처럼 배우자처럼 대화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가 네. 이 다음 스텝인 휴머노이드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거기까지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게 아닌가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갈 단계고 인류의 어떤 그 기술 발전, 진화의 네. 단계일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게 가져오는 폐해를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그럼요. 되는데 AI 너무 과몰입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얘네들이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신뢰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하고 구글이나 이런 검색 사이트들을 쓰기 시작한 게 98년, 99년이라고 치게 되면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검색해서 나온 데이터를 안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들이 데이터를 줘도 축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믿을 만하겠네. 신뢰가 돼서 우리는 그걸 써요. 지금 AI가 초기 단계인데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이겁니다. 네. 우리가 AI가 답해주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네. 믿음직해지다 보게 되면 네. 이 캐즘을 넘어설 것 같아요. 네. 이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AI 인식 안 하고 쓰지 않을까 이 단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AI 시대를 맞이해야 될지 조금 더 부연 설명 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도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우선 지금 이제 규제나 혁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정부가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소버린 AI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네. 이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비용 문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정말 좋은 기능을 쓰려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네. 그럼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결과물이 좋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AI 고속도로가 깔리고 하나의 판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될까? 네. 여기서 만약에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라면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다 같이 한번 써보시면서 고민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했더니 웃으셨어요. 자, 네.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 일단 저자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일본의 인구 경제학자인 요시아오카 히로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원제는 이코노미 파퓰레이션입니다. 인구 경제학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경제학자들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앞부분에서 쭉 소개를 해줘요. 뭐 가장 유명한 게 영국 국교의 목사이자 경제학자였던 인구론의 멜서스죠. 뭐 인구는 제어하지 않으면 등비수열, 제곱근이죠. 2, 4, 오랜만에 16. 듣네요. 네. 제곱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식량은 등차수열, 뭐 2 더하기 4 더하기 그러니까 2, 4, 6, 8 이런 식으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해서 사실 인구론의 뿌리를 가면은 다 멜서스를 만난다고 그래요. 뭐 이외에도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투자가였던 존 메이란드 케인즈 경이 어떻게 인구 문제를 바라봤는지 또 스웨덴 학자들이 이제 인구 문제들을 많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뭐 빅셀이라든가 노벨상을 받았던 미르달 같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쭉 앞에 다루고 있고 두 번째에서 이 책을 다루고 있는 건 이제 현재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주제만 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그래요? 쉽게 쓰여진 책이고 우리가 흔히 경제학을 두고 음울한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울한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음울한 과학이 된 이유가 멜서스의 시각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너무 비관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각을 담고 있죠. 2017년에 발행된 책인가요? 부제가 고령화 시대의 경제 성장의 비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 늘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당연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 뭐 소비는 부진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구에 관한 책들을 좀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책들인데 이분은 안 그러십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인구가 줄고 당연히 투입되는 노동의 양도 줄어들게 되죠.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소비도 부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의 성장이 아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1870년부터 100년간 일본의 인구와 인구 증가율과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책에서. 쫙 봤더니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간에는 큰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메이지 시대부터 최근까지 보더라도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노동 생산성이다. 생산성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 인구가 변함없거나 줄더라도 한 명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이 증가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 노벨상을 받았던 경제학상이죠. 앵거스 디턴 교수가 이제 인류의 그 부의 축적 과정, 경제 성장률을 딱 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가요? 경제 성장이. 경제 성장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프가 완전히 쫙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저자도 이 의견에 뭐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인구 증가보다도 그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면서 인류의 그 생산성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인구가 준 시기도 있었고 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간에 유의미한
경제 성장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 물론 이 의견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네. 그래도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이 주니까 아무리 노동 생산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될 법하죠. 저도 사실 이런 쪽 의견에 더 가까운 지지를 표명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근데 저자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노동력 떠올리면 민첩성이나 체력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후진국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근데 선진국으로 오면 그렇지 않다. 한 국가의 노동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새로운 설비와 기계를 투입하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느냐. 자본 축적. 두 번째, 넓은 의미의 기술 진보, 즉 이노베이션, 혁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본 축적과 이노베이션, 혁신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노베이션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이 저자는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요. 또 기술 혁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기술적 하드웨어적인 혁신이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기술 기반의 혁신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기업 경영 노하우라든가 경영 능력 같은 소프트한 이런 측면들도 생산성을 높인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얘기를 하는데 뭐 스타벅스 얘기를 듭니다. 일본도 찻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다방. 그 스타벅스가 찻집이나 다방은 똑같은 거다. 근데 거기에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지고 브랜드, 컨셉, 효율적인 매뉴얼 이런 거를 통해서 기본 혁신에 성공했다. 이것도 혁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자는. 또 하나는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혁신에 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 그다음에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점차 그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노동력과 자본이 이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 혁신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소프트한 경영의 측면의 혁신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도 그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인구 감소 문제,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된다고 그래서 완전히 당장 망할 것처럼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저자의 의견이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전하고 또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좀 달라요. 그 전에는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났었는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결국 이제 일할 생산 가능 능력이 좀 안 되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또 그럴 때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짚어봤으면 하거든요.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재정적자 책 문제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는데 정부 부채에 관한 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보장비가 증가하고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먼저 앞에 거 두 개를 설명드리면 이 사회 보장비 중에서 연금 의료비, 간병비 항목이 증가세가 가파르죠. 근데 사실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보험료를 걷는 거고, 우리 국민연금료를 내거나 우리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이게 이제 보험료거든요. 다른 하나는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누가 담당하느냐? 당연히 현재 일하고 있는 현역 세대와 회사가, 기업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세금도 물론 현역 세대가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구 구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되면 사실 이게 좀 어려워지죠. 그 예를 들어서 의료비만 하더라도 75세부터 우리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는데 후기 고령기의 의료비가 현역 세대의 5배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역 세대는 계속 줄어들고 사회보장 비용은 증가하게 되면 이 재원은 당연히 부족하게 되죠. 이거를 메우는 게 뭐냐? 정부 재정이 적자로 상태로 메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부 재정에 대해서 좀 저자와 의견이 좀 달라요. 다른 분들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정부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그리스처럼 국가부도가 안 나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빚을 낸 거죠. 빚을 낸 돈을 누가 빌려줬느냐. 일본 국민들이 빌려준 거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 은행이나 민간 금융기관이 개인들이 저축한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빌려준 건데 이렇기 때문에 부채가 다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도가 안 난다라는 의견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거든요.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자는 생각이 달라요. 네. 이게 공감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저자가 이 책에 이제 짧게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부가가치세고 우리나라 이제 부가가치세를 물건 사실 때마다 10% 내야 되죠. 있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소비세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소비세를 좀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정확한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책에서. 네. 예. 그래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이 대안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보장비의 증가, 정부 부채 증가는 고령화 사회가 진척되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뭐 지역별 양극화 이런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서 가장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표현 쓰거든요. 도쿄 일극 집중, 한 극단에 집중된다. 네. 근데 사실은 일본은 도쿄에 집중돼 있는 게 전체 인구의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도쿄 인구 집중 문제 걱정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인구가 51%입니다. 일본은 동경의 25%밖에 안 되고 전체 인구의 우리 네. 51%나 되는데 이 양극화가 우리는 이제 뭐냐면 사회적으로 비용 증가 요인이 돼요. 특히 간접 비용 같은 거. 네. 예를 들어서 수도세. 우리 수도요금 내잖아요. 예. 일본은 수도요금을 지자체인 시정촌, 우리나라 뭐 시군구 이런 거겠죠.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인구 감소가 시작된 곳에는 수돗물을 이렇게 집까지 끌어가려면 설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지면 띄엄띄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죠.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수도요금이 많게는 지역과는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요. 뭐 가스요금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고령화 사회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한다라는 게 우리는 뭐 정부 재정이나 복지 이런 것만 보는데 네. 인프라 비용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거예요. 근데 네. 저자도 딱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시의 인구를 지방으로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매력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정도의 제안만 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근데 지금 인구 집중도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죠. 심하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지금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네. 어떤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국가 대개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지만 또 이농을 했잖아요. 네. 이농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지방에 산업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뭐 포항이라든가 울산, 창원, 뭐 여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산업 대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자체가 인구 분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 산업도 되게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네. 로봇이 도입되고 이러면서 네. 사실은 생각보다 고용 창출이 높지 않고 네. 뭐 울산 같은 데도 젊은 노동력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석화단지 이런 데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더 어렵겠죠. 예. 그러니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노동 생산성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이 있으면은 반드시 맞습니다.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고령화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를 좀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는 너무 쇠퇴하는 거로만 보지 말고 네. 새로운 질서의 이행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자는.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이노베이션 혁신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 단계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에서 저자 강조하는 거는 수요와 관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성숙 사회로 가게 되면 수요가 잘 창출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제품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수요가 창출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책보다도 네.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을 장려하고 네. 정부도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경쟁력도 마찬가지죠. 예, 뭔가 맞습니다. 혁신적인 걸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걸 사게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시카와 히로시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